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청구서를 받아든 유럽연합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미국도 재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와인을 언급하며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미국이 맞불을 놓았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관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프랑스 등 유럽산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유는 위스키와 오토바이 등 미국의 상징적인 제품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조치에 맞받아친 겁니다. 트럼프의 와인 200% 관세 발언이 전해지자 유럽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SNS를 통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복에 또 맞대응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에 더해 EU는 다음 달 13일부터 새로운 관세 방침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의 고향 루이지애나주 수출품인 대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 지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막아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미국산 위스키는 EU의 보복 관세 대상이 됐는데 2018년부터 3년간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액은 1억 달러 넘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관세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처럼 관세 전쟁이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소비와 건설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또 통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우선 정부 진단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째 우리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진단과 비슷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더해지며 우려가 커졌는데요. 실제 지난달 수출은 1% 증가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5.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8% 넘게 큰 폭으로 늘었던 수출 흐름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와 건설, 고용까지 내수는 부진하다는 분석은 여전하죠. 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를 보면 전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각각 2.7%, 0.6%, 14.2%씩 감소했는데요. 다만 카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6% 넘게 증가한 점과 승용차 판매량이 늘어난 점은 2월 소비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일자리 건설, 소상공인, 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 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삼성 SDI가 본격적인 활로 모색에 나섰다고요? 네, 삼성 SDI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시설 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 주식수는 1,182만 1,000주로 증자 비율은 16.8%입니다.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데 신주 배정은 다음 달 18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오는 5월 22일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됩니다. 이후 오는 6월 19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최주선 삼성 SDI 사장은 안정적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 SDI의 투자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은 자금은 투자처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의 합작 법인 투자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 SDI는 오늘 미국 에너지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와 어제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는데요. 이번 수주액은 4,374억 원 규모로 전체 사업 규모는 1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해당 기업에 삼성 배터리박스 1.5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셀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최근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연이어 투기 세력 단속 경고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급등을 야기했단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서울시가 비슷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청동 등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의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토어제 해제 이후에도 5일 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5일 국토부와도 합동점검하겠다고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또 같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중개사법, 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초고가 실거래 내역도 살펴봅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강남 3구 아파트값이 7년 만에 최대폭을 경신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주간 데이터로도 토어제 해제 이후 확실한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이 부각되자 수습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와 서울시는 과도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토어제 대지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서울시가 올해 입주 물량도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7천호로 지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완료돼 입주하는 곳이 3만 2천 호고 청년 안심주택 등 비정비 사업 1만 5천 호에서도 입주가 시작됩니다. 또 서울시는 4만 7천 호 중 1만 4천 호가 선호도 높은 동남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입주 단지는 신반포 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 3,300여 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00여 호, 청담 르엘 등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에도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홈플러스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빠른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검사도 시작되면서 MBK를 상대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태 관련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우선 모든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주현 홈플러스 사장은 어제까지 상거래 채권 3,40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은 어제 기준 현금 시재가 약 1,600억 원으로 남은 상거래 채권 지급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으로 변제해 대기업 협력사들의 양해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 유지율도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영업 실적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한 주간 매출은 1년 전보다 13%가량 늘었고 고객 수도 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의 핵심은 정상 영업을 유지하는 거라며 법원이 사업 계속을 위한 회생 채권의 조기 변제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채권 신고가 끝나면 5월 초 확정되고 이후 6월 회생 계획안이 결의되면 수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어제 신용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서도 CP와 전단체를 발행한 것인지를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시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홈플러스를 자산으로 편입한 부동산 리츠의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가 임차료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국토부도 나섰군요. 네,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부동산에 투자한 이 리츠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리츠 운용사들을 상대로 이 홈플러스 부동산 매입 시에 일으킨 대출액, 또 홈플러스 임차료 납부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돈을 어느 정도 빌렸는지와 이 홈플러스 매입 자산 현황, 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평촌점과 남현점을 담은 KB 부동산 신탁과 이 홈플러스 연수점을 담은 신한 리츠 운용이 최근 부실자산 발생 공시를 했는데요. 이 중 연수점을 직접 운용하는 상장사인 신한 터부 T&D 리츠는 오는 8월 22일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미리 받았고 이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이 리츠 최대 주주인 서부 T&D가 이 홈플러스 면적까지 책임 인차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KB 부동산 신탁이 담은 리츠 상황은 어떤가요? 네, 홈플러스 평촌점 리츠는 이달 말이 임차료를 받는 기일이고 남현점 리츠는 연납으로 이미 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달 말에 임차료 수취 여부가 결정이 나는 이 평촌점 리츠 투자 정권사들의 경우에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평촌점 리츠에는 이 한화투자증권이 지분 63%로 최대 주주로 있고 SK증권과 이 유한타증권도 지분이 10%대입니다. 이 남현점 리츠도 한화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이 주요 주주입니다. 이 한화증권 관계자는 KB 부동산 신탁에 향후 점포 정상 운영 여부와 임대료 지급 계획 등을 회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에 투자한 공모펀드에서 홈플러스가 월 8억 5천만 원 규모의 임차료를 못 낸 일이 실제 벌어져서 임차료 수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맥도날드가 10개월 만에 대표 제품의 가격을 또 올립니다. 이처럼 식품값 인상이 그칠 줄을 모르면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일단 맥도날드는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네,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가 100에서 300원, 평균 2.3% 오릅니다. 불고기 버거와 치즈버거 2종이 200원 인상되고 세트 메뉴 7종도 200에서 300원 오르면서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가 7,200원에서 7,400원으로 비싸집니다. 이번 인상은 불과 10개월 만에 또 이루어지는 건데요. 앞서 버거킹도 1월부터 와퍼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올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선 가격 안정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걸 보면 업계에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흘 전인 11일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롯데 웰푸드 등의 공장을 찾고 어제도 농식품부 관계자가 주요 식품 기업들을 만나 가격 안정을 주문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가격 인상이 발표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박범수 차관은 지난달 27일에도 식품 기업을 만났지만 CJ제일제당은 며칠 뒤인 이번 달부터 비비고 왕교자와 스팸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일주일 뒤인 이달 3일에는 농심이 신라면 등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식품 회사들이 공백이 끝나기 전 가격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또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홍콩 ELS 배상 비용이 1조 넘게 들어가긴 했지만 금리 인하기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자로만 60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어렵다 해도 늘 사상 최고치군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22조 4천억 원으로 재작년 21조 2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5.5% 올랐습니다. 주가연계증권, 즉 ELS 배상 비용 1조 4천억 원 등 영업외 손실이 확대됐지만 대손 비용이 3조 1천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자 이익이 59조 3천억 원으로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자 수익 자산 증가 영향에 재작년보다 1,000억 원, 즉 0.2% 늘었는데 이 증가율은 재작년의 5.8%보다는 축소됐습니다. 금감원은 순이자 마진 NIM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권의 숙제인 비이자 이익은 얼마나 늘었나요? 네, 지난해 비이자 이익은 6조 원으로 재작년 5조 8천억 원보다 2천억 원, 퍼센트로는 2.9% 증가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 이익 등이 커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손 비용의 대폭 감소가 눈에 띄는데요. 대손 비용이 재작년 10조 원보다 3조 1천억 원, 30.9%나 줄어든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재작년 대손 충당금 산정 방식 개선 등에 따라 충당금을 대거 추가 적립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은행 총자산 순이익률 ROA는 0.58%로 재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는 7.8%로 같은 기간 0.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취약 부문 중심의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기 확대 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를 부풀려서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하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이후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된 자동차나 부품에 성능 결함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 리콜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전기차 관련 규정은 빠져 있었는데 이 내용이 추가됩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를 과도하게 표시한 게 적발되면 제조업체가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는데요. 시가지나 고속도로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된 것보다 5% 넘게 적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전기차 리콜 이후에 성능이 저하됐을 때 해야 하는 조치도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한 후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차량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 코나 EV 소유주들이 차량 리콜 이후 배터리 충전 시간이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리콜을 실시한 이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떨어지거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가 기존보다 줄었을 경우 제작사가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시가지와 고속도로 주행을 기준으로 5% 넘게 성능이 감소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김치냉장고 딤체 브랜드로 잘 알려진 가전기업이죠. 위니아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 계약까지 결렬되면서 끝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위니아가 사모펀드 품에 안겨서 재기하나 했는데 결국 사모펀드도 포기했다고요. 네, 매각주관사인 3일회계법인은 어제 사모펀드 서울 프라이빗 에쿼티 서울PE의 인수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서울PE가 2차 인수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결렬된 겁니다. 지난달 말 위니아 인수에 뛰어든 서울PE는 계약금 5%를 납부하고 또 전자제품 부품 제조사인 광원 ENG와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상당히 인수의 의욕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1,000억 원이 넘는 위니아의 공익채권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서울PE 측은 공익채권을 줄이기 위해 미지급 임금과 협력사 채권의 현금 변제 8%, 또 주식 변제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의 30%가 해당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대우 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위니아는 딤체로 흥행가도를 달리다가 2020년 이후에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는 기업회생계획 인가정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공개 경쟁 입찰에서 여러 차례 유찰을 겪으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고 서울PE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서울회생법원 측과 870억 원의 인수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위니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당장 다음 달 말쯤이라서 그 안에 또 다른 원매자를 찾아서 매각 계약까지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IB 업계에서는 다른 원매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사모펀드의 품에 안겨서 박영호 회장이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고 또 경영 정상화 역시 노렸던 위니아의 파산도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재입니다. 숙취해소제 컨디션으로 잘 알려진 제약사 HK 이노엔이 직원들에게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앱을 깔도록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라지만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어떤 앱을 깔도록 한 건가요? 네, HK 이노엔은 최근 직원들에게 휴대전화에 MDM이라는 이른바 관리 앱을 깔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사옥 출입이 안 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DM은 해당 회사 전용으로 따로 의뢰해 만든 앱으로 문제가 된 이노엔의 앱은 앱을 설치한 직원의 휴대전화를 회사가 원격 조종해서 문자와 사진은 물론 직원의 위치 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기술 보안을 위해 업무 중에는 직원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만 이번 이노엔의 조치를 두고선 회사가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회사 측은 올해 초 신사옥 이전과 동시에 신약 연구 개발에 있어서 핵심 물질과 핵심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 제어와 카메라만 제한하도록 설정했고 그 외의 정보들은 수집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임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만큼 HK 이노엔은 해당 앱을 당장 도입하지 않고 직원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수입 물가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5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143.95로 전달보다 0.8% 하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도 1월보다 0.6% 낮은 134.56으로 집계돼 역시 5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